아니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이런 몰입의 훈련을 통해서 그 두뇌를 갖게 된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뇌과학자들이나 재능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적 재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참 그 의미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능 연구가들의 말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생각함으로써 머리를 계속 발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뇌를 갖게 됐고 또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럼 거예요. 그런 지적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혹시 뭐 공과 공학 교수이시니까 네네. 과학적으로 입증된 무슨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재능이 후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여러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 비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비테가 목사였는데요. 예. 이분이 1800년대에 이제 이분은 후천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는 유럽에서도 재능이 선천적이라고 대부분 믿고 있었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아니다, 후천적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이게 영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아들이 칼 비테인데 그 칼 비테가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고 최연소 대학 교수가 되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칼 비테의 그 교육법이 아버지가 쓴 거, 아들이 쓴 거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어요. 직접 자기 아이를 데리고 증명을 한 거죠. 거군요. 후천적임을 증명을 한 거죠. 예. 그 책을 보고 또 교육을 시켜서 한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인 그 로버트 위너 아버지가 그 책을 보고 또 교육을 시켜서 로버트 위너가 이제 또 천재라고 굉장히 유명한 천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것이 그 앤더스 에릭슨 그 교수가 그분이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한 건데 그분이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베를린의 그 뮤직 아카데미에 거기서 이제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 혼자 독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그 사람만큼은 못하지만 그 오케스트라단의 이제 단원이 될 정도로 그렇죠. 이제 하는 우수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안 돼서 이제 학생들 레슨을 가르치는 사람. 그 세 부류를 놓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느냐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나? 뭐 좀 음악을 일찍 시작했나?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딱 상관관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20살까지 1만 시간의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20살 되기 전에? 예, 20살 초반까지 1만 시간을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에 들어가는 우수한 사람은 7,500시간. 레슨을 가르치는 정도 사람은 5,000시간. 그러니까 그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딱 나와요? 예, 그분이 그러니까 1만 시간을 연습을 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에서 연주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7,500시간을 연습하고 혼자 그 연주자, 솔로 연주자. 예, 솔로 연주자가 된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시간 이상이면 솔로 연주자. 네네. 7,500시간이면 네. 교향악단 수준. 네네네. 야, 그렇게 입증이 되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 1만 시간 하면 나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2만 시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 아무렇게나 연구를 하면 아무렇게나 노력을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원어로는 deliberate practice라고 그래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예. 그래서 그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럼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레슨을 안 받고도 바이올린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게 하면은 10만 시간을 해도 5천 시간을 레슨을 받고 연습한 사람보다도 못해요. 아, 잘못한 걸 지적받으면서 고쳐가면서 하는 그렇죠. 그런 이게 게. 예. 틀리게 연습을 하는데 그걸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자기가 잘못된 거를 즉각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지적을 받고 예, 예. 또 이제 레슨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실력이 이만큼 왔으면 여기에 또 도전할 만한 과제를 또 주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계속 머물게 하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또 도전할 걸 계속 주죠. 그래서 능력의 한계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딜리버리 프랙티스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TV 프로의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예, 예, 예. 프로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능력이 확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뭐 30년을 해도 달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분야에서. 또 어떤 사람은 10년을 했는데 달인이 된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 차이를 보면 이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한 거고요. 네. 달인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해도 달인이 안 된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요 두 차이를 잘 보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엮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들 수 있는 한계가 60kg예요. 그런데 내가 20kg만 들어요. 그러면 저는 평생을 가도 60kg 이상을 못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60kg에 도전을 해요, 제가 한번. 그 힘들죠. 힘들어서 안. 근데 거기에 도전을 막 하면은 어느 날 65kg를 들게 되고 또 계속 도전하면 70kg를 들게 되고 나중에는 100kg 이상을 들게 돼서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그 한계에 자꾸 도전을 하면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 능력 뿐이 아니네요. 지금 생활의 달인 말씀하신 걸 보면 지적 능력뿐 아니라 다른 신체 능력까지도 그렇죠. 후천적으로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조금 말씀을 나눴고 키워나가는 방법의 하나가 특히 생각, 지적 영역 여기서는 몰입이다. 그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의 몰입은 지적인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원래 몰입은 뭐냐면 이제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몰입이 돼요. 예, 아까 말씀하신 수동적 몰입이죠. 예, 몰입하지 않으면 잡혀 먹히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다 멸종이 됐어요. 근데 이 몰입이 이게 진화론적인 기능인데 이제 우리가 이 몰입이 좋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몰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몰입을 하는 그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면 뭐 전자오락, 농구,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농구라든가 축구, 테니스 행위를 잘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뭐 그게 뭐가 어렵냐 그러는데 동물한테 야구를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잘할 수가 있게 돼. 그런 거에만 우리가 몰입이 되는 거죠. 잘하기가 어려운 것. 예, 그러니까 내가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신을 다해야만 몰입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몰입이 잘 되고 또 내가 의도적으로 몰입을 하려면 반대로 나는 혼신을 다하면 예.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면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체계적으로 하면 정말 오늘의 본 교과입니다. 네. 몰입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고 네, 네. 몰입 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먼저 몰입의 원리입니다. 네. 내가 전자오락의
예를 들어서 몰입을 한다. 내가 사자한테 쫓겨서 몰입하는 거 이해가 가죠. 그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전자오락에 목숨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테니스가 목숨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몰입이 되느냐? 우리 뇌는 전자오락이 뭔지를 모릅니다. 테니스가 뭔지 몰라요. 우리 뇌는 뇌가 전자오락을 알 리가 없죠. 뭘로 상황의 중요성을 판단하냐면, 아이가 전자오락을 하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면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그 신호가 뇌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신호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얘가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금 신호가, 얘가 깜짝깜짝 놀라고 뭐 혼신을 다 하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니까. 사실은 같은 거죠. 예, 뇌가 받는 신호는 그렇죠. 실제 전투하고 그렇죠. 총 쏘는 게임하고 맞습니다. 사실 같은 거죠. 맞습니다. 같은 맞습니다. 신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뇌는 얘가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얘가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몰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래, 몰입을. 그게 몰입의 원리입니다. 몰입의 원리. 그러니까 몰입은 뭐냐면 우리 뇌가 지금 상황이 목숨이 걸린 만큼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몰입이 유도가 된다. 그러한 원리를 의도적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예.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예. 그러면 몰입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게 의도적인 몰입입니다. 전자오락 자체가 이 생존 게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게 생깁니다. 네네네. 그럼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와서 아까 뭐 스포츠 얘기하셨으니까 야구를 생각해서 타자가 그 찰나같이 날아오는 공을 내가 쳐야만 내가 산다. 그렇죠. 못 치면 내가 죽는다. 네. 그런 신호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생각에 빠져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 뇌는 이제 뭘 가지고 중요시 여기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에릭 칸델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낮에는 경험을 하고 밤에는 학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엔 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낮에 그래요? 경험한 것 중에 우리가 낮에 눈을 뜨고 보잖아요, 세상을. 예. 이거는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해상도가 HD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이게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귀로는 소리를 녹음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감각 정보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가 들어와요. 그 정보를 다 저장을 하면 우리 뇌가 포화가 돼버리죠. 그렇죠. 뇌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그걸 처리하냐면, 밤에 잘 때 필요 없는 정보는 다 삭제시켜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요. 그걸 학습이라고 한 겁니까? 그렇죠. 학습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장기 기억으로 가야 내가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수면은 공짜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